우리는 우리 은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은하를 잘 모릅니다. 우리 은하를 전체적으로 촬영한다는 것은 어쩌면 간단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은하 내부에 갇혀 있어 나선팔에서 벗어나 전체 모습을 볼 수 없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우주선을 보내 은하 끝에 다다를 수 있다 하더라도 우리의 은하는 무려 10만 광년에 걸쳐 있어 우리 은하를 찍기 위해서는 수십억 년이 걸릴 테니까 말이죠. 천문학자들은 다른 접근 방식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우리 은하를 조각조각 지도화하기 시작했죠. 강력한 망원경으로 수백만 개의 별들과 천체를 관측한 후 이것을 조합해 우리 은하의 가장 정확한 은하 지도를 만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여러분이 보고 있는 우리 은하의 지도입니다. 현재까지 이 이미지는 우리 은하의 가장 정확한 지도입니다. 이것은 11년 동안 20억 개의 천체를 무려 3조 번이라는 엄청난 관측 결과로 만들어진 가이아 프로젝트의 걸작이었죠. 가이아 우주망원경은 지난 10년 동안 하늘을 끊임없이 스캔해왔으며 그 결과는 우리에게 숨막히게 아름다운 은하수의 모습을 놀랍도록 자세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우리 은하의 놀라운 비밀들까지 밝혀냈다는 것입니다. 가이아 우주망원경은 은하수의 지도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가이아가 보내준 데이터에는 소행성을 추적하는 것에서부터 숨겨진 블랙홀을 발견하고 심지어 외계 행성을 감지하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인 발견으로 이어졌죠. 그리고 우리 은하의 별들 중에서 무려 3만 개의 별들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죠. 과학자들은 이 별들은 원래 우리 은하의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재밌는 질문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은하에는 과연 몇 개의 은하가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말이죠. 유럽 우주국에 따르면 그 답은 하나가 아니라 말합니다.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가이아 우주망원경이 밝혀낸 비밀들을 살펴보며 우리 은하가 지금까지 몇 개의 은하를 흡수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13년 12월 발사된 가이아 우주망원경은 지구와 태양 사이에 위치한 라그랑주 포인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곳은 중력이 안정된 지점으로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함께 궤도를 돌고 있죠. 가이아 우주망원경은 허블과 제임스 웹만큼은 유명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천체 물리학 세계를 뒤흔드는 혁신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영향이 마치 쓰나미와 같다고 표현할 정도로 은하의 구조와 구성, 은하수의 진화에 대한 모든 것을 재편성하게 했죠. 가이아의 이야기는 더 오래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기원전 190년경 고대 그리스에서 시작되었으며 히파르코스가 하늘의 모든 별에 대한 상세한 목록을 작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측정을 이전 측정 결과와 비교하며 하늘이 변화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히파르코스는 지구가 회전축을 중심으로 세차 운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으며 이것은 마치 흔들리는 팽이와 같다 표현했죠. 세월이 흐르며 점점 더 많은 별들이 측정되고 목록화되었으며 점점 더 정교한 장비가 사용되었습니다. 1989년 유럽 우주국은 히파르코스로 명명된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정지궤도에서 히파르코스는 약 12만 개의 별의 위치와 거리 및 운동을 측정했습니다. 하지만 2013년 발사된 가이아 우주망원경이 무려 20억 개 이상의 별을 조사하며 히파르코스의 기록을 무너뜨렸죠. 그리고 가이아 우주망원경을 더욱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이 망원경의 극한 정밀도에 있었습니다. 가이아 우주망원경의 정밀도는 무려 1000km 떨어진 곳에서 사람의 머리카락을 정밀하게 측정하는 것처럼 별들 또한 극도로 정확하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망원경이 아니라 공학적 걸작이었습니다. 가이아 망원경의 핵심은 106.5도로 분리된 두 개의 강력한 카메라에 있습니다. 이 독특한 카메라는 우주선이 회전할 때 각각의 별들을 두 번씩 관측하며 106개의 CCD와 10억 개의 픽셀로 촬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망원경은 태양을 자연스럽게 공전하며 별들의 미세한 흔들림까지 감지해 태양계에서 은하 중심까지 거의 모든 별을 지도할 수 있었죠. 그리고 카메라에 내장된 프리즘을 사용해 빛을 다양한 파장으로 분석함으로써 별의 밝기와 온도 및 크기, 심지어 화학 조성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이아에 관측된 별들은 방사속도 분광기에 도달해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할합니다. 이것은 도플러 효과 덕분에 별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거나 멀어지는 속도를 밝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대부분의 망원경들은 한 번에 하나의 대상에만 집중적으로 관측하는 것과는 달리 가이아 우주망원경은 지속적으로 회전하며 하늘을 정교하게 스캔해 모든 별들을 한 번에 수입할 수 있었죠. 이 시스템은 모든 별이 다양한 각도에서 여러 번 관측되도록 설계되어 있어
우리 은하를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세한 3D 지도를 생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가이아는 매 시간마다 무려 200만 개 이상의 별을 스캔했으며 매일 50GB가 넘는 데이터를 생성해 모든 정보들을 지구로 전송했습니다. 가이아 우주망원경이 발사된 이후 유럽 우주국 ESA는 일반 과학 공동체가 연구할 수 있도록 대용량의 데이터를 대중들에게 공개했습니다. 이 공개된 데이터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포괄적이고 정밀하게 연구되어 갔죠. 2016년과 2018년 그리고 2020년과 2022년까지 가이아의 데이터는 4차례 공개되었으며 과학자들은 이미 가이아가 관찰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연구할 수 있었습니다. 가이아 망원경의 가장 좋은 장점은 3조 번이라는 어마무시한 반복 관측을 통해 우리 은하의 세부적인 움직임까지도 드러낼 수 있었죠. 각각의 별들은 하늘을 가로지르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과학자들은 이것을 고유 운동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움직임을 추적함으로써 과거로 되돌리거나 시간을 빠르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별들이 떠다니고 소용돌이치며 진화하는 모습은 마치 우리 은하 전체가 살아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심지어 밤하늘의 별자리조차도 수천 년에 걸쳐 서서히 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별의 거리와 방사 속도에 대한 정밀한 측정값을 고유 운동 데이터와 결합했을 때 마침내 별들이 실제로 우주를 어떻게 이동하는지에 대한 놀라울 정도로 정확한 3D 지도를 시각화할 수 있었습니다. 태양에서 100파세기 내에 7만 4천 개의 별들을 살펴보면 어떤 별은 안쪽으로 떠내려가고 다른 별은 은하의 가장자리를 향해 바깥쪽으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별들은 은하의 평면을 따라 안정적인 원형 궤도를 따르며 보라색으로 나타났지만 일부는 디스크 위아래로 떠돌며 노란색과 빨간색으로 빛났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가이아 우주망원경은 우리 은하에 대한 가장 명확하고 놀라운 시각적 지도를 제공해 주었으며 우리가 우리 은하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이아의 발견은 우리 은하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 중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에 주목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은하가 먼 과거에 또 다른 은하와 충돌했음을 의미했죠. 네덜란드의 연구팀들은 700만 개의 별을 조사했으며 그중 3만 개의 별들이 이상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이상한 집단들은 우리 은하의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었죠. 그리고 이 별들의 색상과 밝기 또한 이상하리만큼 뚜렷했으며 이 그룹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음을 나타냈습니다. 과학자들은 그 수치를 분석해 또 다른 은하가 우리 은하와 충돌했다는 것을 밝혀냈죠. 그 충돌은 약 80억 년에서 110억 년 전에 발생했을 것이라 추측했으며 과학자들은 이것을 가이아 엔켈라두스라 부르게 됩니다. 은하와의 충돌 시뮬레이션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은하들은 어느 정도 독립적인 형태를 유지하다 결국 우리 은하 전역으로 퍼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리 은하는 단 한 번의 병합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르주나 은하와 세쿼이아 은하, 알토에라는 또 다른 외소 은하들 또한 우리 은하와 병합된 것으로 밝혀졌죠. 그리고 이 은하들은 아마도 가이아 엔켈라두스 은하와 이중쌍을 이루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후 추가적인 연구에서는 또 다른 외소 은하의 잔재 또한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리 은하는 최소 6개의 또 다른 은하를 흡수했을 가능성이 제시되었죠. 우리 은하의 강력한 중력은 공수 은하를 더 가까이 끌어당기며 우리 은하 디스크와 부딪히기 시작했습니다. 공수자리는 과거 우리 은하와 최소 3번 이상 충돌했을 것이라 생각되며 그 시기는 약 60억 년 전과 20억 년 전 그리고 10억 년 전으로 추측하고 있죠. 각 충돌마다 우리 은하는 공수 은하에서 더 많은 별을 빼앗으며 공수 은하의 크기를 점점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공수 은하는 결국에는 우리 은하와 다시 충돌해 완전히 소멸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공수 은하와의 충돌은 우리 은하에 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2020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은하와의 충돌이 별 형성을 촉발했다는 것으로 밝혀졌죠. 이것은 마치 물에 던진 돌이 물결을 일으키는 것과 비슷했습니다. 은하수의 이 같은 파장은 가스와 먼지를 압축해 별이 형성될 수 있는 완벽한 조건을 만들어냈다는 것이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충돌 중 하나가 약 47억 년 전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형성될 때쯤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공수 은하가 우리 은하와 충돌하지 않았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태양계가 다른 시기에 형성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죠. 가이아가 보내준 정밀한 데이터 덕분에 우리는 우리 은하가 어떻게 진화해 왔는지 우리 은하의 상세한 역사를 보여주었습니다. 심지어 아주 작은 우주적 만남조차도 우주의 거대한 구조를 형성할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죠. 가이아 우주망원경 덕분에 우리는 우리 은하에 대해 많은 것을 배우고 있지만
가이아의 정밀한 관측은 우리 은하를 넘어 다른 은하의 운동까지도 구별할 수 있었습니다. 대마젤란 성운과 소마젤란 성운은 은하수의 두 개의 가장 큰 위성 은하입니다. 여러 해에 걸친 신중한 관측 덕분에 우리는 이들의 운동을 추적할 수 있었죠. 그리고 이 데이터를 통해 향후 500만 년 동안의 예측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마젤란 성운을 자세히 살펴보면 이 은하의 전체 회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장 밝은 별들의 밝기를 높이면 대마젤란 성운과 소마젤란 성운 사이에 마젤란 다리가 가시화되며 이 별들의 향후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은하의 움직임은 우리 은하가 수십억 년에 걸쳐 작은 은하들과의 병합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몇십억 년 후 우리 은하는 안드로메다 은하와 병합될 것입니다. 현재 안드로메다 은하는 250만 광년 떨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빠르게 다가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드로메다 은하가 약 39억 년 후 우리 은하와 거의 정면으로 충돌할 것이라고 예측되었지만 가이아의 정밀한 관측으로 실제 예상보다 조금 더 멀리 이동하며 이 충돌은 약 6억 년 정도 지연될 것이라 확인되었죠. 또한 가이아가 가져온 발견들은 은하 충돌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앞으로 빠르게 진행시켜 우리 지역 별들의 움직임을 수백만 년 후로 모델링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이런 놀라운 모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처음에는 우리 근처의 별들이 은하수 전역에 흩어져 있었지만 나중에 밀도 파동으로 인해 다시 모인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보는 것은 우리 은하의 나선팔 형태를 설명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가이아의 천문학에 대한 영향은 은하수의 지도화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 데이터는 소행성을 추적하는 것부터 숨겨진 블랙홀을 발견하고 심지어 외계 행성을 감지하는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혁신적 발견으로 이어졌죠. 가이아 데이터는 우리 태양계와 가까운 사건에 대한 그림을 개선하는 데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이아는 우리 태양계 내 15만 개 이상의 소행성의 위치와 이동 방향을 밝혀냈으며 이러한 움직임을 시간에 따라 추적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352개의 소행성이 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게 되었죠. 이 발견은 소행성 궤도의 미세한 흔들림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중 시스템의 소행성의 수가 거의 2배로 늘어나는 결과로 이어졌죠. 가이아의 정밀한 관측은 우리 은하에 숨겨진 블랙홀을 발견했습니다. 이 블랙홀들은 방사선을 거의 방출하지 않아 일반적인 탐지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이아는 동반별의 경로에서 흔들리는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었으며 우리 은하에서 보이지 않는 블랙홀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물체가 그들을 잡아당기고 있음을 나타내는 신호였습니다. 현재까지 가이아는 BH1, BH2, BH3로 명명된 3개의 블랙홀을 확인했습니다. 그중 가장 두드러진 블랙홀은 독수리 자리에서 발견된 BH3 블랙홀로 지구에서 약 2000광년 떨어져 있었죠. 이 블랙홀은 우리 은하에서 발견된 적 없는 새로운 유형의 블랙홀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블랙홀들은 태양 질량의 10배에 불과하지만 이 블랙홀은 무려 태양 질량의 33배에 해당하는 엄청난 크기를 가지고 있었죠. 하지만 이것은 가이아의 발견들 중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저는 가이아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가이아 우주망원경은 미션이 종료된 후에도 냉각가스 추진제를 사용해 제2라그랑주 포인트에서 그 위치를 유지했지만 결국 탐사선에 내장된 냉각가스 또한 소진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가이아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가이아가 보내준 2개의 데이터 패킷이 더 공개될 예정이니까 말이죠. 그중 첫 번째 데이터는 500TB의 우리 은하의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2026년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데이터들은 우리 은하의 소중한 정보들이 담겨있는 보물창고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원시 데이터들에서 어떤 발견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합니다. 과연 우리는 가이아가 보내준 데이터들에서 우리 은하에 대해 무엇을 더 알게 될까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이론은 우주 전체의 행동을 그 안에 포함된 물질과 에너지를 기반으로 설명했죠. 그리고 이 이론은 현대 우주론의 기초가 되었으며 우리 우주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우주가 무엇으로 이루어졌는지 정의하려는 노력은 우리에게 큰 논란을 안겨주게 됩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별들과 은하들은 우주 전체의 물질 중에서도 채 5%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직 보지 못한 알려지지 않은 신비로운 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했죠. 수십 년 동안 천문학자들은 이것의 본질에 대해 궁금해했으며
과학자들은 이 신비로운 물질들을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라 부르게 됩니다. 마침내 우리는 우주의 95%를 차지하고 있는 암흑에너지를 알아내기 위해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을 발사하게 됩니다. 2023년 7월 1일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미국 플로리다주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기지에서 발사되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 9 로켓에 실려 우주로 날아간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약 한 달간의 우주여행 끝에 제1라그랑주 포인트에 도착했죠.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가이아 망원경과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과 함께 궤도를 돌게 됩니다. 이 위치는 태양과 달 그리고 지구를 항상 뒤에 두기 때문에 심우주를 연구하고 이미지를 촬영하기에 이상적인 곳이죠. 유럽우주국 ESA의 유클리드 프로젝트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로 구성된 암흑우주를 연구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암흑물질은 은하와 성단을 중력으로 묶고 있는 보이지 않는 형태의 물질입니다. 반면 암흑에너지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주의 팽창을 가속화하는 신비로운 힘이죠. 이러한 현상을 연구함으로써 유클리드는 우주의 기원과 우주의 진화와 같은 우주론의 가장 큰 질문들에 대한 해답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유클리드가 첫 번째 조각들을 보내기 시작했죠. 우리는 이미 가이아 미션과 플랑크 미션 덕분에 은하수의 꽤 탄탄한 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미션은 우주의 어두운 부분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하는 임무를 맡았죠. 유클리드는 2024년 3월 25일부터 4월 8일까지 남쪽 하늘에 260장을 촬영했으며 이것은 밤하늘에 떠있는 보름달 크기의 약 500배 크기를 커버한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 속에는 수백만 개의 별과 은하가 포함되어 있었죠.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것이 유클리드가 계획하고 있는 것 중 단 1%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의 특징은 큰 그림에서부터 세부적인 데이터까지 동시에 포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이 서로 다른 규모에서 우주를 보며 각각의 은하와 별들을 자세하게 관측할 수 있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은하 군집과 그 중심, 심지어 개별 은하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주의 조금 더 깊은 필드로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구조 중 하나인 페르세우스 군집입니다. 지구에서 약 2억 4천만 광년 떨어진 페르세우스 클러스터의 이 이미지는 1000개 이상의 페르세우스 군집의 은하들과 약 10만 개 이상의 먼 은하를 보여줍니다. 과학자들은 이 이미지들을 살펴보며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의 분포에 대해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죠. 나사의 과학자들은 이러한 필라멘트가 교차하는 지점에서 은하들이 더 가까이 뭉쳐져 클러스터를 형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규칙 은하로 불리는 NGC682입니다. 이 밝게 빛나고 있는 은하는 지구에서 16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1925년 에드윈 허블에 의해 처음 확인된 이 은하는 이제 거의 100년이 지난 지금 유클리드가 다시 한번 고해상도로 촬영했죠. 과학자들은 유클리드가 보내준 사진에서 별의 형성과 초기 우주에 대한 정보들이 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별들은 수소와 헬륨 같은 가벼운 원자를 충돌시켜 더 무거운 원자인 금속을 생성합니다. 이 과정은 별의 생애 동안 일어나며 초기 우주에서 볼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죠. 놀랍게도 NGC682 은하의 많은 별들은 금속 원자의 농도가 매우 낮습니다.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저금속성 은하들을 연구함으로써 초기 우주에서 은하가 어떻게 진화했는지에 대해 더 많은 정보를 연구하고 있죠. 유클리드는 또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구형 성단과 다채로운 가스 그룹 영역을 드러냈습니다. 별은 별이 태어날 때 주변에 수소가스를 이온화할 만큼 강렬하고 밝은 빛을 방출해 이러한 가스 그룹 영역을 생성합니다. 과학자들은 이들을 연구함으로써 별이 태어날 때 구름의 특성과 대형 별의 형성에 필요한 조건들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NGC 6397 구상성단입니다. 이것은 지구에서 7800광년 떨어져 있으며 우리에게 두 번째로 가까운 성단입니다. 이 이미지는 유클리드의 넓은 이미지 중 하나로 높은 밀도의 많은 별들이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관측하기가 더 어려웠죠. 더 크고 밝은 별들에 의해 작고 어두운 별들이 가려져 관측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 중심에서 꽤 멀리까지 뻗어 있는 방사형 부분은 주로 저질량의 희미한 별들로 구성되어 있었죠. 아이러니하게도 이 작고 희미한 별들은 은하의 역사를 여는데 가장 많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실제로 허블 우주 망원경은 2021년 이 성단 중심을 촬영했지만 너무 많은 시간과 자원이 소모되었습니다. 반면 유클리드 우주망원경은 단 1시간 만에 이 사진을 촬영했죠. 그 아름다운 모습은 절대적으로 뛰어났습니다.
그렇다면 이 카메라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이를 위해 유클리드는 두 개의 강력한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로 다른 파장의 빛을 포착하기 위해 다양한 유형의 탐지기를 사용하고 있죠. 그중 하나는 VIS 카메라로 가시광선을 기록하며, 이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카메라와 스마트폰에서 사용되는 기술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NISP 카메라는 근적외선 빛을 기록하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주의 먼지와 가스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빛을 사용하고 있죠. NISP 카메라는 특별한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을 스펙트럼으로 분할할 수 있는 그리즘을 사용하여 은하의 적색 편의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적색 편의는 은하의 빛이 우주의 팽창에 의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즉, 적색 편의를 알면 은하의 거리와 우리로부터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지를 추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카메라는 또한 다른 우주망 원경들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우 넓은 시야각은 짧은 시간 안에 더 넓은 하늘을 커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우 높은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더 많은 세부 사항과 희미한 물체를 볼 수 있으며, 넓은 파장 범위를 가지고 있어 더 많은 유형의 은하와 별을 관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선 은하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 은하가 어떻게 형태를 유지하는지 실제로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다음 보실 사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콜드웰 천체 목록 5번인 숨겨진 은하입니다. 이 은하는 우리 은하의 먼지와 가스에 의해 가려져 있어 관측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으며 약 1100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는 우리 은하와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어 과학자들에게 관심이 대상이 되었죠. 유클리드 우주망 원경의 근적외선 장비는 먼지를 뚫고 은하를 온전히 드러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천문학자들은 여전히 나선 은하의 구조가 어떻게 유지되며 암흑물질이 은하를 형성하는 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아직은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유클리드가 자세하게 포착한 이 은하의 나선팔과 먼지띠를 통해 그 연결고리를 이해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아벨 2390 은하단입니다. 유클리드는 아벨 2390 은하단을 포착했습니다. 이 이미지에서는 5만 개 이상의 은하가 펼쳐진 경이로운 모습과 함께 중력 렌즈 현상을 통해 배열의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이러한 빛의 왜곡은 암흑물질의 양과 분포를 간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으며, 과학자들은 우주의 가장 큰 미스터리 중 하나를 벗겨낼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메시에 78입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가장 밝은 성운 중 하나로 활발한 별 형성 지역입니다. 유클리드의 적외선 카메라는 메시에 78에서 별이 어떻게 태어나는지와 이러한 젊은 별이 먼지 투성이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죠. 메시에 78은 단순한 먼지와 가스구름이 아닙니다. 긴 가스구름과 우주먼지의 가닥으로 알려진 필라멘트의 군집 간의 복잡한 구조는 유클리드가 이러한 빛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제공해 중력에 의해 은하에서 찢겨져 나온 별들을 드러냈죠. 이 데이터는 별이 형성되고 진화하는 역사를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주를 더 탐험하며 우리는 도라도 은하군을 만납니다. 유클리드는 이 은하들이 형성과 진화, 심지어 합병되는 과정까지 디테일하게 포착할 수 있었죠. 도라도 은하군은 나선 은하와 타원 은하, 불규칙 은하 등 다양한 유형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들은 모두 서로 비교적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이 은하들이 서로의 중력 상호작용을 통해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했죠. 이제 우리 은하의 구름과 별, 기타 물체들을 지나칩니다. 이 깊은 필드는 우리 은하의 별들이 풍부한 지역으로, 희미한 파란색은 별들 사이의 어두운 구름입니다. 여기서는 50배 확대해 보겠습니다. 고양이 눈이라 불리는 이 유명한 성운은 3000광년 떨어져 있는 죽어가는 별이 가스를 방출하고 있는 행성상 성운입니다. 이제 유클리드의 남쪽으로 확대합니다. 깊이 들어가면서 5500만 광년 떨어진 타원 은하를 지나갑니다. 이 필드에서는 많은 은하를 볼 수 있으며 각 은하는 서로 다른 색을 가지고 있어 나이와 거리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우리는 이제 두 개의 은하단 클러스터의 장관을 이루는 넓은 시야에 도착했습니다. 이 클러스터들은 각각 수천 개의 은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대하고 있는 클러스터는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은하들 사이에 빛을 볼 수 있으며, 이것은 은하에서 찢겨져 나온 별들로 이루어진 빛입니다. 현재 이 필드는 다른 심우주 조사에 의해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은하들이 아직 탐사되지 않았죠. 우리는 여기에서 빛의 아크가 있는 물체를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큰 은하 뒤 먼 물체에서 오는 빛을 굴절시키고 있는 중력 렌즈 효과를 나타내고 있죠.
우리는 아벨 2764 은하단을 살펴보며 우주의 웅장한 규모로 들어갑니다. 이러한 은하단은 우주에서 가장 크고 무거운 구조 중 하나로 중력에 의해 함께 유지됩니다. 이것은 수백 개에서 수천 개의 은하와 뜨거운 가스, 암흑물질로 구성됩니다. 유클리드의 넓은 시야는 암흑물질의 헤일로로 둘러싸여 영향을 받는 수백 개의 은하들을 볼 수 있게 해주었죠. 아벨 2764와 같은 군집의 분포와 진화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주 구조의 형성과 우주 팽창 그리고 암흑에너지 및 암흑물질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사진은 말머리 성운입니다. 이 성운은 이전에도 촬영된 적이 있지만 유클리드가 포착한 것처럼 이렇게 선명하고 넓은 시야로 촬영된 적은 없었죠. 그리고 이 사진은 단 1시간 만에 찍은 것이라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성운은 약 1375광년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와 가장 가까운 대규모 별 형성 지역입니다. 이것은 오리온의 3개의 별 중 가장 동쪽에 위치한 광대한 오리온 분자구름의 일부입니다. 과학자들은 이 소용돌이치는 성운에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목성 질량의 행성들을 발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죠. 그리고 이미 하나의 행성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행성은 목성 질량보다 10배 더 무겁고 온도는 1200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유클리드의 조사 영역 중에서 약 14%를 관측했습니다. 앞으로 유클리드가 암흑물질의 비밀들을 어떻게 밝혀낼지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것입니다. 유클리드는 현재 암흑물질 분포에 대한 3D 지도를 생성하고 있으며 인류가 우주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주에 가만히 있는 태양 주위를 지구가 단순히 돌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라왔습니다. 그리고 태양계의 모든 행성들이 같은 방향으로 태양을 공전하고 있다고 알고 있죠. 하지만 더 깊이 파고들면 들수록 태양계와 지구가 은하계를 통과하는 훨씬 더 복잡하고 매혹적이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평평한 원반 궤도를 공전한다고 배우며 광활하고 신비로운 우주의 모습을 상상해왔죠.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다고 여겨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그저 엄청난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우주에 어떤 일이 있어서 이렇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이것이 우연의 일치가 아닌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는 행성들과 함께 모두 같은 방향으로 태양 중심을 회전할 뿐만 아니라 동시에 놀라운 속도로 전체 태양계가 우주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니까 말이죠.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 수십억 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태양계가 형성되기 전의 우주 공간에는 엄청난 양의 성간 기체와 우주먼지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계 성운의 규모는 현재보다 광활했죠.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 성간 가스와 먼지 덩어리로부터 태양계의 형성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덩어리는 좀 더 큰 규모의 집합체의 일부였죠. 그러다 어느 순간 주변의 초신성이 폭발하게 됩니다. 이 초신성의 폭발에 의한 충격파에 의해 안정적이던 성운은 중력 붕괴를 일으켰고 이 구름들은 수축하면서 자체 중력으로 인해 서로를 끌어당기게 되었죠. 서서히 회전하던 구름들은 그 속도가 빨라져 원반 형태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자체적으로 회전하는 원반 구름들은 중력으로 인해 수축이 진행될수록 중심부에는 가스들이 더 많이 모이게 되었죠. 이 모여있는 가스 입자들은 서로 충돌하게 됩니다. 이때 운동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중심부의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원시 태양의 탄생이었습니다. 원시 태양은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서 온도와 압력이 매우 높아져 수소가 헬륨으로 융합하는 핵융합 과정을 통해 엄청난 열과 빛을 우주 공간으로 내뿜는 항성이 되었으며 스스로 빛을 내는 하나의 행성군의 중심이 탄생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태양 주위의 기체와 티끌들은 회전원반과 같은 방향으로 원심력에 의해 계속해서 회전을 같이 하게 됩니다. 태양계 성운은 회전과 수축을 반복하면서 중심부는 볼록해지고 가장자리는 얇은 원반 모양을 형성하게 되었죠. 이 가스와 먼지 구름들은 중력에 의해 충돌하고 달라붙으면서 크고 작은 덩어리를 이루며 원시 행성을 형성하는 물질로 성장하게 됩니다. 이것은 회전축의 수직 방향으로 작용하는 원심력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태양은 원시 태양계 전체 물질의 질량의 99.86%를 모아 응축되어 형성되었으며 태양이 응축되고 남은 성운의 고리 부분을 구성했던 가스와 먼지들은 회전을 계속하며 뭉쳐지고 커지면서 작은 덩어리로 만들어졌습니다.
이 덩어리들은 서로 잡아당기고 모여서 점점 덩치를 키우며 충돌하는 과정을 통해 행성과 외소행성 그리고 해성들이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원시태양에 가까운 영역에서는 메테인과 암모니아 등과 같은 가벼운 물질들은 증발하였으며 녹는 점이 높은 규소와 철, 니켈과 같은 무거운 물질들은 산소와 결합해 지구와 같은 암석형 행성들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태양에서는 수소인 융합 반응이 계속해서 일어났으며 이로 인해 강력한 태양풍이 발생하여 원시태양 주변의 가스와 먼지들을 태양계 바깥으로 날려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충분히 성장한 암석형 행성인 수성과 금성, 지구와 화성과 같은 초기의 태양계를 이루는 행성들은 구심력에 의해 태양 주위를 안정된 궤도로 공전하게 되면서 현재의 태양계 모습을 형성하게 되었죠. 그리고 태양풍으로 인해 밀려난 먼 영역에서는 보다 가벼운 기체와 얼음으로 둘러싸인 티끌 등에 의해 목성과 같은 기체형 행성으로 진화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시태양 주변으로 유입되는 물질들이 모든 방향에서 끌려들어와 원시태양계는 매우 혼란스러운 환경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붕괴된 성운구름은 불규칙한 방향으로 접근하였을 것이며 입자들 사이의 충돌은 정기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각각의 성운들의 운동량은 그렇게 상쇄되었죠. 따라서 결국 성운의 모든 입자들이 다른 방향에서 접근하는 동안 입자의 운동량 대부분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입자에 의해 충돌하여 입자의 운동량은 상쇄되었을 것이며 결국 대부분의 입자들은 같은 방향만 남게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물질 덩어리들을 오늘날에도 실제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 태양계에는 강력한 원반을 가지고 있는 행성인 토성을 관찰할 수 있죠. 모든 가스거인들은 행성의 평면을 따라 공전하는 위성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토성의 고리는 아름다운 시계 태엽 방식으로 토성의 일반 위성과 같은 평면을 따라 토성을 공전합니다. 토성 탐사선인 카시니 탐사선은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다양한 중력 상호작용으로 인해 토성의 고리 내부에서 물질들이 뭉쳐서 만들어지는 작은 위성이 형성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위성들 중 일부는 곧 떨어져 나갔고 우리는 초기 태양계에서도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죠. 오늘날 우리는 우리 은하에 대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직접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죠. 지구를 멀리 벗어나야 지구의 둥그런 모습을 볼 수 있듯이 우리 은하 전체의 모습을 관측하려면 우리 은하로부터 멀리 떨어져 관측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류는 지금까지 우리 은하의 모습을 제대로 촬영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은하의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는 카메라가 달린 탐사선이 우리 은하에서 수백 광년 떨어진 곳으로 가야만 하죠. 46년 전 지구를 떠난 보이저 1호는 인류가 우주로 보낸 탐사선 중에서 가장 멀리 간 탐사선이지만 이제 겨우 태양계를 벗어났죠. 보이저 1호가 현재 날아가고 있는 위치는 초속 30만 킬로미터로 빛이 달리더라도 22시간이 넘게 걸리는 232억 킬로미터 거리의 성간 우주공간입니다. 이 거리는 지구와 태양 간의 거리의 156배가 넘는 엄청난 거리인 것이죠. 만약 보이저 1호가 이 속도로 계속 날아가 우리 은하의 중심으로 날아가게 된다면 무려 18억 년을 날아가야만 우리 은하의 중심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은하의 크기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은하의 크기는 빛의 속도로 달려도 우리 은하를 벗어나려면 10만 광년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직접 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죠. 그렇다면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모양이 나선형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아냈을까요? 이것은 우리 은하 밖에 있는 은하, 즉 외부 은하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모습은 보지 못했지만 이웃 은하인 안드로메다를 비롯해 많은 외부 은하를 관측해왔죠. 역설적으로 이들 은하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주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무수히 존재합니다. 관측 가능한 우주에는 최소 2조 개 이상의 은하가 있다고 하죠. 과학자들은 막대 나선 은하인 UGC 12158의 모습이 우리 은하의 실제 모습과 가장 비슷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 안에서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유추한다는 것은 숲속에서 숲 전체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과 같은 어려운 상황일 것입니다. 오랜 세월 동안 천문학자들은 조각조각 모은 관측 자료를 바탕으로 우리 은하의 전체 모습을 구성해내는데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별 태양은 은하 전체로 본다면 티끌보다도 작은 별입니다. 하지만 태양계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소중한 지구를 품고 있는 곳이죠.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구의 자전에 의해 1초에 약 400m를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는 음속을 넘는 수치로 시속 1500km에 달하는 맹렬한 속도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왜 못 느낄까요? 예를 들어 일정한 속도와 고도로 날아가는 비행기 안에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 비행기 안에서는 자신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지 알 수 없거나 심지어 자신의 관점에서 전혀 움직이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계는 움직이고 있지만 지상에 있는 사람은 그저 지나가는 항공기를 보면서 자신의 고정 위치에 대한 상대적인 움직임만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지구라는 우주선을 타고 지구와 함께 태양을 공전하며 지금도 광활하고 신비로운 은하계를 여행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시간을 측정하는데 매우 익숙합니다. 지구가 태양을 한번 공전하면 약 365일,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는 것으로 우리는 항상 이 개념을 생각하고 있죠. 하지만 이 같은 개념은 태양계 내에서는 굉장히 중요할 수 있지만 태양계를 포함한 무수히 많은 항성과 행성들을 가진 우리 은하에 비하면 사실 상당히 보잘것없는 수준일 것입니다. 우리 은하를 돌고 있는 태양계는 머나먼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는 궤도와 비슷하게 우리 은하를 여행하고 있죠. 태양계는 우리 은하 안의 태양 같은 항성 주위를 공전한다기보다는 훨씬 더 복잡하고 흥미롭게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을 중심으로 공전하고 있습니다. 태양은 초당 약 230km, 시간당 약 80만 km에 달하는 엄청난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태양은 우리 은하를 공전하는 듯이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태양계가 우리 은하를 한번 공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지구의 시간으로 약 2억 2천만 년에서 약 2억 3천만 년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구가 태양의 중심을 돌고 있는 공전운동과는 그 형태가 다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하 속을 여행하는 태양은 마치 우리 은하를 중심으로 회전목마를 타고 있는 것과 같은 궤적운동을 하고 있죠. 태양이 위아래로 목마운동을 하는 주기는 약 6,200만 년 정도라고 합니다. 태양계는 은하면과 행성 궤도면 사이에 약 60도의 각도로 은하계를 이동합니다. 태양은 은하수를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은하계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 위아래로 그리고 안팎으로 움직이며 나아가고 있죠. 우리 은하계는 거대하고 거대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별과 행성, 가스구름과 먼지 알갱이 하나까지도 그 내부를 돌아다니며 중력에 기여하고 영향을 받는 것입니다. 태양이 은하궤도를 공전할 때 회전목마와 같은 운동을 약 6,200만 년 주기로 한다면 그것은 분명 같은 주기 때마다 지구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태양이 어떤 위치에서 이동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태양의 가속도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며 이는 지구 궤도에도 변화를 일으켜 지구의 날씨 또한 엄청난 영향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태양이 은하궤도를 공전할 때 만약 별들이 밀집한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라면 다른 별들의 중력에 의해 영향을 받아 태양계 주변의 오르트 구름에 있는 소행성들에게 섭동을 일으켜 오르트 구름에 속해 있던 소행성들이 궤도를 이탈할 것이고 이들은 혜성이 되어서 태양계 내부를 향해 돌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같은 주기로 혜성이 많아진다면 지구와 혜성과의 충돌 확률 또한 높아졌을 것입니다. 공룡의 멸종이 소행성들과의 충돌에 의한 것이었음을 감안한다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인 것이죠. 적어도 우리는 그 걱정은 안 해도 좋을 듯합니다. 우리의 먼 후손들은 그에 대해서 걱정해야 하겠지만 과학자들은 이와 같은 주기에 의해 멸종이 있다 하더라도 다음번 멸종은 약 1500만 년 이후로 예상되어 있으니까 말이죠. 우리는 그동안 지구나 금성, 화성의 운동을 고정된 태양을 공전하는 타원 운동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태양 역시 은하의 중심을 따라 공전한다는 사실을 감안한다면 지구나 화성 같은 행성 역시 태양을 따라서 은하의 중심을 회전하는 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우리 태양계 내부의 행성들의 운동은 태양을 중심으로 본다면 타원 운동이라 할 수 있겠지만 은하를 중심으로 본다면 나선 운동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태양이 우리 은하를 지금까지 25바퀴 정도 돈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태양이 앞으로도 그만큼을 더 돌게 된다면 태양의 수명은 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태양은 적색거성이 되어 태양계는 종말을 맞게 되겠죠. 우리 은하와 태양계의 재미있는 사실은 우리 은하의 지름이 약 10만 광년이고 지구는 우리 은하의 중심에서 약 2만 8천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 은하를 도시라고 생각한다면 지구는 저 멀리 시골 정도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만약 우리 태양이 더 은하의 중심부에 가까웠다면 우리는 더 많은 외계에 의해 변화를 겪었어야만 했을 것입니다. 이것은 더 많은 소행성들과의 충돌이나 더 심한 기온 변화를 겪어야만 했겠죠. 우리의 태양은 우리 은하에서는 다소 한적한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이 위치는 우리 인류의 생명이 탄생하여 진화하는 데 있어 최적의 위치가 되었죠. 그렇다면 만약 현재보다 더 바깥쪽에 아주 한적한 곳에 위치했다면 어땠을까요? 과학자들은 그 경우에도 생명의 탄생이나 진화는 지금보다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생명의 탄생에 필요한 유기 물질의 기원을 외계 소행성이나 해성에서 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죠. 그런데 만약 우리 태양이 너무 한적한 곳에 위치했다면 소행성이나 해성의 섭동이 너무 적어서 지구에는 유기물질의 전달이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물론 생명의 탄생 또한 어려웠거나 지금보다 매우 늦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소행성과의 충돌이나 기후변화와 같은 우주적인 변화는 지구의 생물에게 멸종과 같은 위기를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이겨내는 과정에서 생명체의 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였죠. 만약 이러한 소행성 충돌과 기후변화 등의 위기가 전혀 없었다면 지구상의 생명체의 진화는 없었거나 적어도 지금과 비교해서 매우 느렸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의 태양이 지금과 같이 은하 안에서 생명의 탄생이나 진화를 위해 가장 최적의 위치에 존재하고 있음에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우주는 너무나 조화롭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세계에서 이 모든 움직임에 보호받으며 이렇게 평온한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주는 알면 알수록 신비를 넘어서 저에게는 감동으로 다가오네요. 우주는 매혹적인 장소입니다. 우주에는 다양한 종류의 별들이 수십억 개 존재하고 있으며 작은 외소행성부터 거대한 초거대 행성을 비롯해 평범한 별들과 기이한 별들까지 우주는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별들은 보이지 않는 중력으로 인해 연결되어 있죠. 이러한 중력적 필라멘트는 별들과 은하들을 속박하며 은하 집단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은하들은 그들만의 놀라운 시스템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은하들은 형성되고 진화합니다. 그리고 이 은하들은 서로 합쳐지며 그 내부 구조 또한 복잡한 형태로 이루어져 있죠. 이 같은 구조는 자연의 기본 법칙에 의해 미리 정의된 것처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 은하와 가장 가까운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를 향해 초속 110km의 속도로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몇십억 년 후 우리 은하와 충돌하여 합쳐질 운명이라면 어떨까요?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우주적 충돌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문학자들은 두 은하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만약 두 은하가 충돌하게 된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태양계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는 로컬 그룹에서 가장 큰 은하들입니다. 그리고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로부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죠. 하지만 이 거리는 우주적 규모로 본다면 아주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리고 이 두 은하들은 초속 110km의 무서운 속도로 서로를 향해 다가오고 있으며 약 40억 년 후 우리 은하와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문학자들은 두 은하가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우주는 팽창하고 있으며 은하들이 우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데 왜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에 접근하고 있다 말하는 것일까요? 그 대답은 두 은하 간의 중력적 끌림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은하들은 상대적으로 짧은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우주의 팽창 효과보다 중력적 끌림이 더 강하기 때문이었죠. 우주는 팽창하고 있어 먼 은하들은 서로 멀어지게 하지만 이 팽창은 수십 메가파섹 이상의 먼 거리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주 전체가 팽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가 충돌 경로에 있다는 것이죠. 두 은하는 오랫동안 가까이 있었고 은하들은 보이지 않는 선을 따라 우주를 이동합니다. 이러한 필라멘트는 우주의 교통 경로이며 그들만의 방식으로 이동하게 되는 것이죠. 천문학자들은 두 은하가 하나의 도로를 공유하고 있어 필연적으로 그 도로 어딘가에서 충돌할 것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우주적 규모의 충돌 개념은 우리가 지구에서 경험하는 것과는 매우 다릅니다. 지구에서 두 자동차가 충돌할 때 그것은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소행성과 같은 작은 물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개의 암석 물체가 충돌 경로에 있다면 특정 순간 서로 충돌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수천억 개의 별을 포함하는 은하의 경우 그 충돌은 수억 년에 걸쳐 펼쳐지는 느리고 극적인 과정일 것입니다. 흥미로운 예로는 안테나 은하가 있습니다. 이 은하는 지구에서 약 7천만 광년 떨어진 까마귀 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은하의 충돌 과정이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이 은하들은 최소 1억 년 이상 합쳐지고 있으며 은하의 충돌은 느리지만 장관을 이루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다른 은하도 있습니다. 바로 소마젤란 은하와 대마젤란 은하는 우리 은하 주위를 도는 위성 은하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두 은하가 한때 막대나선 은하였으나
우리 은하의 조성력으로 파괴되고 흡수되어 다소 불규칙하게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죠. 충돌은 은하의 진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 은하는 오랫동안 수많은 은하들과 합병을 경험해 왔습니다. 그중 주목할 만한 것은 현재 우리 은하에 의해 찢겨지고 흡수되고 있는 사수자리 외소은하입니다. 이 진행 중인 과정은 별의 흐름을 만들어내고 우리 은하의 헤일로 성장에 기여하였죠. 그러나 안드로메다와의 충돌은 우리 은하의 역사에서도 가장 극적인 사건이 될 것입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이미 충돌을 시작했다는 첫 번째 증거는 하이퍼벨로시티라는 특별한 종류의 별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별들은 우주의 파편처럼 자신의 은하의 중력에서 벗어날 만큼 매우 빠른 속도로 우주를 질주합니다. 하이퍼벨로시티 별들은 약 1000km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이 같은 속도는 약 40초 만에 지구를 한 바퀴 돌며 음속보다도 약 3000배 빠른 속도로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별들은 어떻게 이렇게 빠른 속도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는 몇 가지 가능성이 있지만 주요 시나리오 중 하나는 은하의 초거대 블랙홀과의 상호작용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두 개의 별이 중력으로 묶여 서로 조화롭게 공전하고 있는 이중성인 쌍성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별들이 은하 중심부에 있는 초거대 질량 블랙홀을 스쳐 지나가며 블랙홀의 강력한 중력으로 인해 한 별을 잡아당기고 다른 별은 믿을 수 없을 만큼의 속도로 튕겨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속도는 은하를 떠날 만큼 빠릅니다. 이렇게 튕겨져 나간 별이 바로 초고속도 항성, 하이퍼벨로시티 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일부 다른 이론으로는 우리 은하와 우리 은하 주위를 도는 외소은하가 서로 부딪히는 과정에서 극심한 중력의 영향으로 외소은하를 구성하고 있던 항성들의 막대한 에너지가 공급되어 외소은하의 중력적 속박에서 벗어나 우주 공간으로 탈출하게 된 것입니다. 하이퍼벨로시티 별의 존재는 20세기 후반 천문학자들에 의해 제안되었지만 2005년이 되어서야 처음으로 발견되었죠. 그리고 이 별들은 평균적으로 10만 년마다 은하 중심에서 튕겨져 나오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천문학자들은 약 1000개의 하이퍼벨로시티 별이 우리 은하를 가로질러 질주하고 있다고 믿고 있죠. 그리고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이들 중 일부가 안드로메다 은하에서 온 것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약 4천억 개의 별이 있는 우리 은하에서 이웃 은하에서 이동한 별을 찾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그래서 천문학자들은 먼저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게 됩니다.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의 상대적 움직임을 조사했습니다. 그런 다음 이 시스템의 중력적 힘을 고려하여 가시물질과 암흑물질을 포함하는 모델을 만들었죠. 이러한 조건이 마련된 후 연구팀은 하이퍼벨로시티 경로를 추적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들은 두 가지 시나리오 아래에서 1800만 개의 하이퍼벨로시티의 궤적을 모델링하였죠. 그중 하나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같은 질량을 가질 때의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은하의 질량이 안드로메다의 절반일 때입니다. 연구팀들은 안드로메다 중심 주위의 무작위 위치에서 별들을 시작했고 무작위 방향을 부여하여 시뮬레이션이 현실적이고 다양한 가능성을 포함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으로 연구팀들은 두 가지 질량 시나리오를 사용하여 하이퍼벨로시티 별들이 우리 은하를 향해 이동할 때 속도를 분석했습니다. 그들은 이 하이퍼벨로시티 별들 중 일부가 실제로 우리 은하 주변 지역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많은 하이퍼벨로시티 별들이 여행 내내 초기 속도를 유지했지만 일부는 우리 은하의 중력에 의해 포획될 정도로 속도가 줄어든 것이었죠. 현재 하이퍼벨로시티 별들이 우리 은하를 향해 접근하는 위치를 보여주는 하늘 지도를 보면 질량에 따라 두 가지 다른 시나리오에서 우리 은하 중심 주위의 별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경우 모두 별들이 거의 고르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은하가 출발 은하와 같은 질량을 가질 때 하이퍼벨로시티 별이 조금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같은 질량일 때 두 은하 간의 중력적 끌림이 더 강해져 우리 은하가 하이퍼벨로시티 별을 더 많이 포획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팀은 또한 이러한 시뮬레이션된 별의 위치를 우리 은하의 별 위치와 궤적을 매핑하는 가이아 미션의 실제 데이터와 비교했습니다. 비교 결과는 좋은 일치를 보였으며 안드로메다에서 온 하이퍼벨로시티 별들이 실제로 우리 은하로 이동했음을 뒷받침해 주었죠. 연구는 은하의 질량에 대한 가정에 따라 특정 시점에 우리 은하에 존재하는 안드로메다의 하이퍼벨로시티 별의 수가 12개에서 3910개까지 다양할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비록 이 숫자는 작지만 은하 간의 별의 이동이 실제로 존재하고 측정 가능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죠. 이는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이미 별 교환을 시작했음을 암시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증거는 두 은하의 헤일로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은하 헤일로는 은하 전체를 감싸듯이 희박하게 분포하고 있는 구름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은하를 둘러싸고 있는 이 구형의 영역은
이온화된 가스와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들을 모두 포함하고 있죠. 안드로메다의 헤일로는 별의 나선 주위를 감싸는 거대한 가스들입니다. 이 가스로 이루어진 헤일로는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만약 지구의 관찰자들이 볼 수 있다면 북두칠성 인어비의 3배에 해당하는 크기로 보일 것입니다. 안드로메다 은하의 헤일로를 매핑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관측 기술을 고안했습니다. 그들은 안드로메다 은하 뒤에 위치한 43개의 퀘이사에서 나오는 빛을 조사하였죠. 퀘이사는 블랙홀에 의해 구동되는 먼 은하의 매우 밝은 중심입니다. 이 43개의 퀘이사는 안드로메다의 헤일로 뒤에 고르게 퍼져 있어 천문학자들이 헤일로의 다양한 영역을 연구할 수 있도록 해주었죠. 퀘이사에서 나오는 빛이 안드로메다의 헤일로에 의해 어떻게 흡수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연구팀들은 이 흡수가 서로 다른 지역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연구팀들은 허블 우주망원경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안드로메다의 헤일로가 우리 쪽으로 130만 광년, 다른 방향으로는 200만 광년까지 뻗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이는 이전에 보고된 것보다도 더 넓은 영역이었습니다. 안드로메다가 우리로부터 약 250만 광년 떨어져 있으므로 그 헤일로는 거의 우리 은하까지 절반에 해당하는 거리입니다. 이는 두 은하의 헤일로가 이미 충돌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안드로메다와 우리 은하의 충돌은 매혹적인 사건의 연속일 것입니다. 두 은하의 충돌 시간표를 살펴보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느리게 진행되며 수백만 년에서 수십억 년까지 지속됩니다. 은하의 관점에서 보면 순간일 수 있지만 우리의 관점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긴 시간입니다. 안드로메다는 우리 은하와 정면으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약 37억 5천만 년 후 두 은하는 초기 충돌을 준비할 것입니다. 은하들이 처음으로 서로를 통과할 때 중력의 힘은 그 구조를 방해할 만큼 강해질 것입니다. 이는 별의 형성을 촉발하며 우리의 하늘은 이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첫 번째 통과는 즉각적인 합병으로 이어지지 않지만 초기 만남 후 은하들을 다시 멀어지게 할 것입니다. 초기 통과 후 은하들은 다시 돌아와 서로에게 접근하게 됩니다. 이는 약 50억 년 후에 시작되어 10억 년 동안 지속되는 두 번째 통과입니다. 이번에는 두 은하의 중심이 더 가까워져 더 극적인 상호작용을 초래할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수렴은 매우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은하의 병합은 대체로 매우 부드럽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두 은하가 서로에게 가하는 힘이 극단적일 것이라는 점입니다. 압력과 강렬한 상호작용은 별이 형성되는 단계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 힘은 두 은하의 가스와 먼지 공급이 격렬하게 회전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새로운 별에 형성되어 두 은하의 별을 단순히 합친 것보다 훨씬 더 많을 것입니다. 이 과정은 또한 두 은하 내의 구조를 변화시킬 것입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의 초거대 블랙홀은 결국 서로를 향해 나선형으로 접근하며 합병하게 됩니다. 51억 년 후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의 중심은 두 블랙홀의 병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실 두 블랙홀은 서로를 매우 강하게 끌어당겨 병합의 실제적인 엔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크기의 두 블랙홀의 충돌은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할지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수백만 년 동안 두 블랙홀은 서로의 주위를 돌며 아마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물질을 흡수하고 매우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은하들은 계속해서 서로를 통과하며 동적 마찰을 통해 에너지를 점차 잃어갈 것입니다. 이 과정은 결국 두 은하의 중심이 최종적으로 합병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별들은 새로 형성된 은하 내에서 새로운 궤도로 자리 잡게 되며 이는 원래의 나선형 구조 대신 타원형 형태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의 생명체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우리 인류는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천문학자들에 따르면 우리 태양의 밝기는 앞으로 40억 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양의 밝기가 높아짐에 따라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의양도 증가하게 되죠. 40억 년 후에는 지구의 표면 온도가 상승하여 온실 효과가 발생해 현재의 금성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과 지구는 유사하게 변하게 될 것입니다. 금성의 표면 온도는 이미 납을 녹일 수 있을 정도로 뜨겁습니다. 다시 말해 40억 년 후 지구에 생명이 존재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게다가 우리 태양은 변하고 있죠. 태양은 적색거성으로 변할 것입니다. 태양의 외부층은 태양계의 공간으로 확장되어 지구는 태양에 의해 삼켜질 것입니다. 이는 약 75억 년 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확실히 일어날 일이지만 아직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와 충돌한다는 아이디어는 오랫동안 존재해왔습니다. 사실 이는 우주 여행보다도 더 오래된 이론이죠. 세월이 흐르면서 안드로메다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것은 점점 더 정밀해지고 더 견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두 은하는 확실히 충돌 경로에 있으며 과학이 발전할수록 그 사실은 더욱 확실해졌죠. 그렇지만 은하 내부의 별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
모든 것이 거대한 은하 속으로 모여들고 있더라도 별들이 서로 충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우리 태양계와 행성들은 이 두 은하의 충돌과 결합해서 살아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훨씬 먼 미래의 지구에는 사람들이 살고 있을 가능성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먼 미래의 사건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안드로메다가 우리 은하에 충돌할 때쯤에는 이미 태양이 적색 거성으로 변해 지구를 완전히 삼켜버릴 것이니깐 말이죠. 하지만 이건 역시 또 다른 가정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최근 한 시뮬레이션 연구에서는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 은하를 향해 돌진 중인 것은 사실이지만 주변 은하들의 영향으로 충돌 가능성이 반으로 줄어들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었죠. 지구는 초속 30km의 속도로 우주를 가로지르며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양 또한 초속 230km의 무서운 속도로 태양계를 끌고 가며 우리 은하를 돌고 있죠. 우리 은하는 우리 은하 중심에 있는 초거대 블랙홀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는 10만 광년이 넘는 크기를 자랑하지만 더 멀리 확대하면 30개에서 50개의 작은 은하들과 거대한 안드로메다가 있는 그룹을 볼 수 있죠. 우리 은하의 2배 크기인 안드로메다는 우리를 향해 빠르게 다가오고 있으며 몇 억 년 후에는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더 먼 우주로 확대한다면 두 은하의 충돌은 큰 의미가 없어 보일 것입니다. 100만 광년의 규모에서 수천 개의 은하로 이루어진 천여자리 초은하단, 그리고 그보다 더 거대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까지 이 모든 것은 은하 필라멘트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우주 깊은 곳에서부터 모든 것을 끌어당기고 가속시키며 보이지 않는 힘에 의해 끌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이 모든 은하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1970년대의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가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는 거대한 힘에 끌려 무언가를 향해 끌려가고 있었지만 과학자들은 그 정체를 알 수 없었죠. 그리고 이것은 마치 그저 바다에 떠 있는 작은 뗏목처럼 어디론가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망망대해를 방황하고 있는 상황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 은하뿐만 아니라 이웃 은하들까지도 함께 끌려가고 있었죠. 천문학자 브렌트 털리와 리차드 피셔 교수는 호주의 파크스 전파망원경을 사용하여 먼 은하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며 은하의 움직임을 재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여러 팀의 천문학자들 또한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 복사를 관측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 두 그룹은 이 거대한 우주 흐름의 첫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털리와 피셔 교수가 매핑한 은하들은 공통의 위치를 공유하는 것처럼 보였으며 그들의 재구성된 속도는 대체로 같은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죠. 우주 마이크로파 배경의 경우 하늘 전체의 온도는 약간의 편향을 드러냈습니다. 한 방향은 조금 더 따뜻하고 다른 방향은 약간 더 차가웠죠. 이 불일치의 대부분은 태양이 우리 은하 중심을 돌고 있는 움직임을 고려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었지만 그 차이를 빼고 나면 잔여물이 남았습니다. 이는 궁극적인 우주기준 프레임에 대한 설명되지 않는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속 수백 킬로미터에 해당하는 속도였죠. 이것은 우리 은하와 우리 주변의 모든 은하들이 특정 지점으로 끌려가고 있는 것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체인에 묶인 채 수천만 광년에 걸쳐 뻗어 있는 것처럼 보였죠. 하지만 과학자들은 그것을 정확하게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가스와 먼지로 이루어진 우리 은하 디스크의 회피 지역에 가려져 그 당시 과학자들은 그것이 무엇인지조차 파악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거대 인력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밖에는 할 수 없었죠. 우리의 은하 전체와 수천 개의 다른 은하들, 수백억 개의 별과 수많은 행성들이 이 거대 인력체에 끌려가며 마치 무력한 나방이 불꽃에 끌려가는 듯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아무리 이상하게 보여도 우주에서는 비정상적인 상황은 아닙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도는 것에서부터 태양이 우리 은하 안에서 이동하는 것, 그리고 우리 은하가 거대 인력체를 향해 돌진하는 것까지 우주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주는 우주의 팽창으로 인해 모든 것이 서로 멀어지고 있지만 실제로 이것은 중력이라는 신비로운 힘 때문에 부분적으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중력은 끌어당기는 힘이며 기술적으로는 질량의 불균형 분포로 인해 발생하는 시공간의 곡률인 것이죠. 태양에 가까운 천체는 태양의 중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으며 은하의 모든 별은 은하 중심의 초대 질량 블랙홀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안드로메다 은하가 우리를 향해 돌진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충분히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물체들은 중력에 의해 서로 끌려 우주가 팽창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가까워집니다. 이것이 우리가 은하와 초은하단을 가지고 있는 이유인 것이죠. 중력은 이러한 은하 군집을 서로 묶어두고 있어 매우 긴 시간적 규모에서는
은하 간의 충돌은 전혀 이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주의 거대한 구조는 수십억 년에 걸친 불안정하고 끊임없는 움직임으로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은하는 수천 개의 별이 어두운 곳에서 뭉쳐있는 작은 존재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속적인 합병을 통해 현재의 상태로 성장했죠. 우주 전역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수조 번 반복되며 은하는 끊임없이 형성되게 됩니다. 우주에는 구조의 위계 질서가 존재합니다. 은하와 은하단 그리고 초은하단 등이 있죠. 은하들은 이미 과거에 수많은 합병을 통해 형성되었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 은하, 삼각형 은하 그리고 여러 작은 외소 은하를 포함하는 로컬 그룹과 같은 그룹은 지금도 여전히 붕괴와 합병 과정에 있습니다. 우리 은하와 안드로메다가 서로 만난 후 약 100억 년이 지나면 로컬 그룹의 다른 구성원들도 함께 붕괴하여 하나의 거대 은하로 형성될 것입니다. 2014년부터 브렌트 털리 교수는 그의 동료들과 함께 초은하 군집에 대한 새로운 정의를 제안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의는 공간적 범위에 기반한 것이 아니라 움직임에 기반한 것이었죠. 이 기술 덕분에 그들은 우리 은하 근처의 수만 개의 은하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 은하들의 움직임이 우리의 초은하단의 진정한 범위를 보여주었죠. 우리가 초은하단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사실 4개의 훨씬 더 큰 집합체 중 하나의 가지에 불과했습니다. 털리 교수와 그의 동료들은 이 집합체를 라니아케아라고 명명하게 됩니다. 우리 은하는 로컬 그룹에 속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공통의 중심으로 향하고 있으며 이것은 궁극적으로 거대한 단일 은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컬 그룹은 슈퍼군집의 천여자리 가지에 속하는데 이것은 우리 모두가 천여자리 은하단을 향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천여자리 은하단 또한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일부에 속하며 이것은 우리 모두가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라니아케아의 중심, 즉 우리 은하를 포함한 10만 개의 은하의 대이동의 초점은 노르마 군집으로 이어집니다. 노르마 군집은 일반적인 은하 군집보다 몇 배 더 크며 우리로부터 약 2억 2천만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초속 100km 이상의 속도로 이동하더라도 노르마까지의 여정은 1천억 년 이상 걸릴 것입니다. 하지만 최근 조사에서는 노르마 군집을 향해 움직이는 것이 이야기의 끝이 아님을 밝혀냈습니다. 우선 노르마에 대한 우리의 이해가 불확실하긴 하지만 노르마의 중력은 우리가 위대한 끌어당김으로 향하는 속도를 설명하기에는 충분히 크지 않다는 것이었죠. 다시 말해 노르마 자체도 움직이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들을 라니아케아 초은하단위 중심으로 끌어당기는 것일까요? 답을 찾기 위해 과학자들은 더 강력한 중력을 가진 구조를 찾기 시작했고 곧 성공하게 됩니다. 샤플리 초은하단은 약 8,000개의 은하로 구성된 20개 은하단의 모음입니다. 지구에서 약 6억 5천만 광년 떨어져 있는 이 초은하단은 10경 태양 질량을 포함하고 있으며 우리 은하에서 10억 광년 이내에서는 가장 거대한 구조입니다. 샤플리 초은하단의 엄청난 질량은 주변의 모든 은하와 모든 은하단에 수억 광년 범위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이 모든 움직임이 방해받지 않고 이어진다면 라니아케아는 하나의 밀집된 물체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는 현재 그 중심에 있는 노르마 군집보다 훨씬 더 거대한 형태가 될 것이며 그 물체는 결국 샤플리 초은하단의 중심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샤플리 초은하단의 발견조차도 위대한 끌어당김의 전체 중력망의 구조를 명확하게 설명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은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미스터리의 한 조각이 더 있을 것이라는 생각으로 이어지게 되었죠. 샤플리 끌어당김이 확인되었을 때 천문학자들은 우리 은하의 우주이동에 기여하고 있는 또 다른 훨씬 더 먼 초은하단이 있을 것이라고 추측하게 됩니다. 그리고 불과 5년 전 크란 코르테버우 교수와 그녀의 팀들은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미스터리를 마침내 해결했습니다. 2016년 코르테버우 교수는 샤플리 초은하단보다 훨씬 더 먼 회피구역에서 새로운 초은하단을 발견하게 됩니다. 호주 망원경과 남아프리카 대형 망원경의 데이터를 사용해 그들은 약 8억 광년 떨어진 지역에서 초은하단과 일치하는 밀집 지역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 은하 군집은 벨라 초은하단이라고 명명되었죠.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벨라 초은하단의 도움으로 과거에 발견된 위대한 끌어당김의 관측 효과를 드디어 설명할 수 있게 되었죠. 하지만 이와 반대로 우주에는 밀어내는 힘도 존재합니다. 샤플리 초은하단과 반대 방향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그쪽에서 멀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저밀도 지역인 이중극 쌍극 반발체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질량을 반발하는 것은 아니지만 주변의 모든 질량이 더 밀집된 지역으로 중력에 의해 끌려가며 반발하는 듯한 착시를 만들어내었죠.
이 같은 현상은 다이폴 리펠러라고 명명되었으며 그 형태와 크기, 치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밝혀진 것은 아직 없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우주의 위대한 움직임에 참여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들은 가장자리에 있는 은하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두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죠. 결국 이 반발력은 우주망을 풀어놓으며 위대한 끌어당김에 도달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것을 고려했을 때 우리의 결말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위대한 끌어당김의 중심으로 끌려갈까요? 우리 은하는 이러한 초은하단위 군집 쪽으로 끌려가고 있지만 우주의 팽창에 맞서 허블 흐름을 이끄는 힘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은하는 샤플리 초은하단과 위대한 끌어당김에 도달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두운 에너지가 우주를 급격하게 팽창시키며 위대한 끌어당김과 샤플리 끌어당김의 영향이 더 이상 그것을 극복할 수 없게 될 것이니까 말이죠. 현재로서의 우리는 우주가 하나의 큰 미스터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답은 종종 더 많은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하지만 엄청나게 큰 우주라는 곳에서 우리는 그저 한정된 거리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류는 한정된 시간만 살아갈 수 있죠. 게다가 우리의 과학기술은 여전히 제한적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을 설명하려는 이론들이 있지만 더 많은 데이터와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라 이러한 이론들이 변화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들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주에서 우리의 위치를 발견하는 것은 정말 매혹적이기 때문이니까 말이죠. 오늘의 우주의 발견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또 더욱 재미있는 우주 이야기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여러분이 올려주시는 댓글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